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다우지수의 급락과 유럽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장을 마치며 선전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3.15포인트 내린 1055.03포인트로 그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김상용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국토해양부가 어제 발표한 200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2.7%와 2.4% 상승한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시세가 하락한 모습이 이번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강남과 목동, 용인 등 버블7 지역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공시가격은 올랐다는 점입니다. 네. 경기 의정부 지역은 지난해 27.1% 상승한 데 이어서 올해에도 21.6%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동두천 지역도 지난해 18.3%에서 올해는 21.5% 올랐는데요. 반면 과천과 분당, 용인, 송파 등 버블7 지역은 2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과천은 올해 21.5% 하락했고요. 분당 신도시는 20.6% 떨어졌습니다. 또 용인은 전년 대비 18.7%, 송파와 양천도 각각 14.9%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블7 지역의 공동주택이자 이른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겠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그 강남 아파트의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네, 그 음마아파트의 경우에 올해 공시가격이 22.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9억 2,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7억 2천만 원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22.4% 하락한 것인데요. 목동 지역 아파트 가격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65제곱미터형은 지난해 4억 6,40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6,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초구 반포의 AID 차관 아파트는 전용 면적 72제곱미터형이 지난해 7억 5,300만 원에서 올해는 6억 3천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공동주택의 이제 공시가격이 떨어진 만큼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될 텐데 세금 부담이 많이 줄겠네요.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4.5% 하락한 만큼 세금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용인 수지구와 서울 송파 양천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자체가 20% 가까이 떨어진 데다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율을 조정하면서 가장 큰 폭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84제곱미터형은 지난해 재산세로 247만 원, 종부세로 229만 원을 납부했는데 올해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이나 떨어지면서 7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부세 없이 13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올해 역시 공시가격이 7억 2천만 원으로 6억 원을 초과해 원칙적으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지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3억 원까지 과표를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강남 음마아파트의 전용 면적 83제곱미터형의 이제 공시가격이 7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막상 또 구입하려고 하면 또 실제 가격은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공시가격하고 실제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네.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감정한 가격으로 실제 시세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공시가격은 단지에 따라서 실제 시세와 최대 3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음마아파트를 예로 들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7억 2천만 원이지만 매매 호가는 최대 11억 원까지 육박합니다. 4억 원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네. 또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용을 보더라도요. 공시가격은 7억 2천만 원이지만 실제 거래 내역은 9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이 최대 3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서 시세는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낮은 금리의 달러 자금을 들여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정명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유독 국내 주식은 계속 팔면서도 국내 채권만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동유럽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이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하면서 주식 처분에 따른 환차익도 겨냥할 수 있어서 매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연일 국공채와 우량회사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서 지난 1월 1조 1,000억 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서 2월에도 1조 8,200억 원을 추가로 순매수했습니다. 또 이달 3일과 4일에도 각각 2,200억 원, 3,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 순수하게 매입한 채권 규모는 3조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왕성한 식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투자 위험이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낮은 금리의 달러 자금을 들여와서 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바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일본에서 저리로 엔화 자금을 마련해 해외 고수익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창 기승을 부렸는데요. 올해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달러를 이용해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올해 들어서만 3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채권을 사들이며 금리 차이로 인한 수익과 채권 수익률을 동시에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듯 무척이나 쉬운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은 아무런 위험 없이 채권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은 낮은 금리로 조달한 달러를 통화 스왑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원화로 맞바꾸고 이를 국공채나 우량회사채에 투자해 차익을 챙깁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 즉 재정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가능한 것은 달러 수요 급증으로 통화 스왑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채권 금리가 통화 스왑 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리보 금리로 거의 0%대의 금리로 달러를 조달해서 국내에 가지고 와 원화와 맞바꿉니다. 원화로 교환한 자금으로 3%대의 금리를 보장하는 국채 또는 7%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우량회사채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 교환 금리가 0.5%라면 외국인들은 국채 투자를 통해서는 2.5%, 우량 회사채의 경우 6.5%의 수익률을 위험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투자를 계속 이어서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가 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고 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당분간 달러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1,600원대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환율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 외국인들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강도를 높이면서 차익 거래를 더욱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달러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외국인들의 재정 거래를 통한 국내 채권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서정명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마지막까지 잘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아이들의 교육비라고들 하지요. 자, 이제 그것조차도 좀 힘들어진 것인지 강남북 간의 사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권홍호 편집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는 서울시 가구당 사교육비 부담액이 연간 704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네, 실제 조사 결과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게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통계청이 합동조사를 해서 서울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학원비를 연간 704만 원 부담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거칠지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연평균 1,37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발표의
1.9배에 해당하는 돈이죠. 저희가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지역별로는 편차가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강북구에 학원가가 없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구의 수유나 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657만 원이었는데요. 강남 대치동 여기는 3,30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한 5배가 넘는 그런 돈이죠. 네. 야, 이게 5배가 넘는 그런 격차가 발생한다니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자, 강남구 간의 이제 분위기, 물론 이제 액수의 차이도 물론이고 그 밖에 다른 차이도 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일 취재하게 된 경위가 네. 저희 처음에는 정부가 704만이라는 돈이 과연 그런 것이냐?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 견습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학원가가 많은 이른바 교육 빅3라고 하는 대치동과 목동 그리고 중계동 이 세 군데하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은평구 불광동과 또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점검했습니다. 각각의 학부모들을 10명이서 5개 지역에 2명씩 나가서 학부모들을 20명씩 만나보고요. 네. 그리고 학원은 4-5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방문치를 하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 문제하고 학원비가 이제는 오르기만 했던 학원비가 이제는 좀 내려가는 그런 조짐이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학원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떤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앞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학원비도요. 과목별로도 또 양극화가 일어나는데요. 영어 몰입교육 영향 탓인지 영어 학원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바람을 좀 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비중심 과목이라고 하는 국영수 이외 과목들은 학원비를 줄이고 더군다나 무슨 발레라든가 줄넘기 같은 거는 강북 강남 지역에서는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이 폐업하게 되고요. 폐업하는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 학원들은 폐업을 막기 위해서 학원비를 일부 내리는 지금 분위기에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어저께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학원의 한 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까지 저희 취재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목도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뭐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당 기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원비라도 조금 이제 지역 따라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내리는 추세라면은 사교육비가 좀 줄어들고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군요.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모든 학원들이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무슨 전단지나 이런 걸 통해서 가긴 힘들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우리 내려줄 테니까 계속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권홍우 편집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돼 있습니다. 박혜욱 기자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감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6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3.15포인트 내린 1055.0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미국 뉴욕 증시의 폭락 소식에 21.89포인트 내린 채 출발했으나 프로그램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 거래 모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2,71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매수 규모는 지난달 4일에 3,318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주체별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20억 원, 338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978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금융재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은행주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의 파장을 몸소 받아내며 연일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업종 대장주인 KB금융지주가 이날 LG 디스플레이의 총 12자리를 넘겨줌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10거래에서 은행주는 전멸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영역에 발을 담고 있는 은행업종의 특성이 주가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환율 급등세에 따른 기코 손실 확대, 순이자 마진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 같은 국지적 각재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지금처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한 가격으로 은행주에 접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는 주총 시즌 이제 본격화되는데 특히나 이제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들의 그 분쟁 결과가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가죠. 네, 이번 주부터 주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주총 시즌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익이 급감했거나 적자로 돌아선 기업들이 상당해 경영진의 책임을 따져 묻는 등 다소 차가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도 많아 주주들의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엔 한국화장품이 HS홀딩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한국화장품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안건을 가결시키며 경영권을 지켜냈습니다. 한편 주총 시즌의 절정은 다음 주 이후가 될 전망인데요.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엔 코스피 시장에서만 모두 81개사가 주총을 엽니다. 코스닥의 경우 모두 106개사가 27일에 주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증시 소식을 박혜욱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핑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경제 상황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에 비해 수출입 물동량은 17.4%, 환적 화물은 1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장 지수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로 135억 원이 순유입돼 8거래일째 자금이 늘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하루 만에 다시 35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정기 주총을 통해 기아차 사내 이사진에서 퇴진했습니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3년 임기의 사내 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네, 잠시 후 센재테크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투신 운영의 김형호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서 알기 쉽게 채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의 개념, 이거 채권은 뭐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채권 개념을 한마디로 그냥 아주 요약을 하면요. 네. 채권은 그 발행하는 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등입니다. 이런 데서 돈을 빌리면서 그 투자자한테 주는 일종의 차용 증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차용 증서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채권도 이제 종류가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 종류의 채권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알기 쉬운 종류로는 일단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국채, 은행채, 회사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어떻게 주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 복리채, 할인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걸 두 개를 모아가지고 우선 신용 등급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계로 이자 지급 방법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AA- 등급 기아차의 이표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렇군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채권의 어떤 특성은 무엇입니까? 네. 채권 특성도 뭐 한 4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가장 큰 특성이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그게 가장 큰 특성이고요. 고정금리. 예, 고정금리. 정해진 금리를 지급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가 있다.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 줍니다. 원금을 갚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기 이전이라도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특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 선순위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주식 주주에 앞서서 먼저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망해가지고 부도나거나 이제 뭐 빚잔치를 한다고 할 때 주식보다는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청구권이 있는 것이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채권의 어떤 중요성이 있을 텐데요. 네, 채권은 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네.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왔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채권이 중요한 거는 채권은 고정 수익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월급처럼 그 채권에 투자하면 돈을 일정하게 계속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자산이라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채권 투자를 하면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가치 평가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 투자하면서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 채권을 더 함으로써 그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서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우신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이 내는 수익과 위험, 채권이 내는 수익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합함으로써 좋은 그 자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그 채권의 중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정부나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투자를 좀 축소한다든지, 채권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그 정부나 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채권 금리는 자산 가치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가치가. 금리가 아주 올라가면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금리가 다른 자산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권이 중요하다고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의 중요성과 또 개념, 또 채권의 특성까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잠깐 앞쪽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했던 건데, 이제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 복리채, 할인채 이렇게 분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네. 그 종류에 따라서 이자 지급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여기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중에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이표채고요. 그렇죠. 할인채, 복리채는 아마 우리 일상 경제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제가 할인채, 복리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 저축은행에서 거의 한 9%가 넘는 그런 그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표채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던데 아마 그걸 보시면서 높은 금리에 솔깃하면서 이표채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표채부터 말씀드리면 이표채는 이제 1년을 투자하면 9% 준다. 9% 이자를 준다면 그 이자를 석 달마다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다. 이게 이표채입니다. 네. 근데 그거와 좀 비교해서 할인채는 1년 후에 1,000만 원 주는 거면 지금 950만 원 아니면 930만 원에 사가지고 저절로 1,000만 원이 되는 이게 할인. 1년 후에 받는 돈을 할인해서 산다. 그래서 그걸 할인채라고 하고요. 네. 복리채는 1년에 10% 이자를 준다고 하면 지금 1,000만 원 넣으면 1년 후에 1,100만 원 되는 이게 복리채입니다. 근데 이 표채는 요거하고 달리 중간중간에 이자를 준다. 그래서 이 표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쿠폰. 그래서 표가 딱지가 있습니다. 이 표라는 그 딱지가 채권에 붙어 있어서 그 채권을 하나 떼서 기일에 가면 이자를 지급받는 게 이 표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채권 실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못 봐서 좀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그렇군요. 실물에는 이게 쿠폰이 달려있군요. 네, 그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쿠폰 본드라고 합니다. 이 표채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을 거래한다라든가 또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이거는 좀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채권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고요. 채권은 대부분이 장 외에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장내 거래는 우리 주식은 거래소 내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거래하는데 채권은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는 사람이 해리고 사는 사람이 셀리라고 하면 돈하고 채권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각각 증권사 셀리는 대우증권에서 사고 같은 물건을 한 사람 사고 한 사람 파는 건데요. 해리는 토로스증권에서 팝니다. 그러면 토로스증권과 대우증권이 물건과 채권과 돈을 이렇게 동시에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가증권, 채권, 주식은 전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토로스증권의 고객계좌, 대우증권의 고객계좌 있는데 그 안에서 물건을 교환하고요. 돈은 토로스증권과 대우증권이 이렇게 교환해서 결국 토로스증권에서 판 해리는 돈을 이제 토로스증권으로부터 받고 대우증권에서 산 셀리는 그 대우증권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결제가 다 끝나고요. 그 이전에 이제 매매 탐색은 그 해리가 토로스증권에 문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채권을 팔고 싶다. 그러면 토로스증권이 그걸 대우증권 아니면 다른 증권에 이렇게 쭉 알아봐서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이 정도면 매매가 된다. 반대로 셀리는 대우증권에 가서 기아자동차 채권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래서 장외 거래가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장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예금을 할 때 어떤 예금 이자율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친숙한 개념인데 이제 채권 수익률과 예금 이자율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예금 이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개념하고 혼동돼서 채권을 굉장히 어렵게 낯설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투자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5% 이자가 나면 은행이 예금해도 5% 수익이 나고 네. 채권에도 5%가 나는데 단 우리가 쓰는 개념은 예금 이자율은 오늘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되느냐 이런 1년 후의 미래의 개념이고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은 이미 발행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후에 1,060만 원이 된다든지 1,05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걸 오늘 1,000만 원에 살까 990만 원에 살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
할인해서 채권 수익률을 할인해서 오늘 1,000만 원이냐 990만 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은 미래에 정해진 그 금액을 할인하는 할인율이다.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하면 예금은 오늘부터 미래의 개념이고 채권 수익률은 미래에 정해진 금액을 오늘 가격으로 할인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그 예금 이자율하고 채권 수익률 혼동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예금해서 거기다가 연 5%다. 그러면 연 5% 이자를 더해서 계산해서 만기 때 1년 후에 이제 1,050만 원, 5%가 더해진 것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금이자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1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을 지금 900 몇십만 원에 살 것인가, 얼마를 할인해 살 것인가, 오히려 역사 안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격이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 가격 계산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060만 원을 주는 국민은행 채가 있습니다. 그는 이 1년 후에 1,060만 원 준다는 것은 발행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 채권을 6% 할인율, 예를 들어서 6% 수익률로 사면, 채권 수익률로 사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1,060만 원 나누기 1.06, 1.06으로 이렇게 하시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미래에 정해진 1,060만 원을 할인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격 나누기 어렵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또 쉽습니다. 예, 농담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까지 아이투신운영 김영호 본부장을 모시고 그동안 여러분께서 채권에 대해서 알 듯하면서도 상당히 자세히는 또 정확히는 또 모르는 그 채권의 개념과 또 거래 또 결제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동양중금의 홍성근 부장과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과 이번 주 장정리 홍성근 부장님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 기간 매수 외인 개인 매도 가운데 전일 대비 3.15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1055.03포인트로 장을 네. 마감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역시 기간 매수 이어지면서 전일 대비 3.0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365.1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은 그 의료 정밀 업종군인 삼성테크온이 11%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SK증권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그 명예회장 최태원 회장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소식으로 지분 매입설 부각되면서 다시 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 통신 관련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LED 관련주로는 관련주로 평가한 그 증권사 보고서에 힘입어서 세코닉스와 RF세미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그런 가운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시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미 시장 약세로 우리 시장 역시 조정을 보인 가운데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시장 배경을 살펴보면 그 FRB에서 미 경제가 내년 초까지 경기 회복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그 미 GM의 파산 가능성과 또 이런 포드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미 자동차 업종의 그 하락세를 부추기면서 장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경우에서는 그 무디스의 JP 모간 신용 등급 하향 검토 그런 가능성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들로 은행업 반등을 막으면서 상승 제한을 하면서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주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3만 건에 이르면서 5주째 연속 60만 건 이상으로 그 미 시장은 한 주간 악재로 그냥 가득했던 그런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수급 호전이 진행이 되면서 틈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러한 일주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그 외인 매도 가운데 개인이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종목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종목군을 살펴보면 NHN,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SK텔레콤 이러한 종목군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고 포스코, KT, KTNG, LG화학 이러한 종목군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과 이번 주 한 주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최태원 그룹 회장이 이제 방문을 했다는 소식으로 SK증권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가는 상황이니까 한번 눈여겨봐야겠다 싶네요. 이 뉴스를. 자, 그리고 노승일 과장께서 오늘 장에서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나 또 종목들을 어떤 것들을 들고 싶으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 속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네. 주가는 6,140원인데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7,500원입니다. 네. 1분기 실적을 완만한 회복세로 예상하고 1분기 영업이익은 57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원재료 등 급락한 제품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반등하며 일부 마진 개선 및 그 제품 가격 급락세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일부가 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석유화학 업종은 당분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나석화는 지난 3일 계열사인 하나 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400억 원을 출자해 보통주 80만 주를 취득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하나석화는 자회사인 하나 LN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하나 LNC 주식을 100만 주 600억 원에 취득하기로 밝혔고요. 지난달 26일 이후 16.1%나 단기 급락해 투자 매력이 이 부분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룹 리스크 자체는 단기적으로 악재일 뿐이지 중장기적인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같은 기간 코스피 업종 화학업종 대비해서 15.7% 그다음에 14.3% 각각 하락했는데요. 다만 석유화학 업종이 중동 지역의 신증설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번 지금 현재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봉을 좀 키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모습이랑 거진 비슷하게 3,800원, 3,880원 저가를 형성한 이후 9,000원, 8,000원 후반대까지 일단 반등을 했었지만은 이 부분이죠. 60일 이평선
깨트리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룹 리스크 발생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6,140원으로 무려 310원이나 5%나 올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화석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화석화에 관한 추천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홍성규 부장께서는 어떤 기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 그 LG전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지난해 안 좋았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로 예상을 하면서 아주 저조한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LG전자는 그 밖에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PDP 모듈의 적자 확대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1분기 판매량이 62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의 어떤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가전이라든가 미디어 부분 등도 경기 위축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핸드셋 부분에서는 올해 1분기 예상을 하는 그러한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1분기 2,1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예상하는 가운데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을 지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MS와 협력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MS와의 어떤 제휴 부분은 애플과 동등한 수준의 사용자 환경을 신규 플래그십 모델에 채용함으로써 애플과 유사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6만 8천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실적 악화와 함께 장 하락과 함께 지속적인 하락을 하였습니다. 장중에 6만 8천 원대 단기 바닥권을 석 달간 형성을 하면서 바닥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장 하락과 함께 장중에 6만 8천 원대를 깼지만 바로 종가상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 함께 우상향을 하면서 오늘 거래량 다소 증가하면서 단기, 중기 이평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우상향한다 하면 8만 5천 원대까지, 목표가 8만 5천 원대까지 상승 기대를 해봅니다. 손절가 7만 2천 원, 매수가 오늘 가격 전후대인 7만 5천 원 전후를 매수가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전망으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주 좀 증시의 모습이 오르는 듯 하다가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 정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다음 주 시장을 우리 홍성근 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저희 시장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역시 환율 변동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 가능성은 곧바로 외환 시장의 불안감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겨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서 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안정 여부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 가능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도 규모가 사상 최고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도의 여력은 일단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또한 환매수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수 반등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증시 흐름은 미, 유럽과는 다르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과거 2000년대를 살펴보면 2000년대 한국과 대만과 일본의 수출 측면에서 대미 수출은 6.8%대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미 수출은 27.7%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수출은 6.8%로 아주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08년도를 살펴보면 대미 수출이 19.6%인데 비해서 중국 수출이 1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대등한 모습의 중국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수출 비중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이 세 국가에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배경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역시 철저히 일단은 해외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지만 반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철저하게 현금 유지를 하는 가운데 50% 정도 유지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저없이 매수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업종군 그 종목군을 살펴보면 지금 선조정을 보인 LG전자와 같은 전기전자 업종군 중심으로 선조정을 보인 그 전기전자 업종군, 그 밖에 증권주, 그 밖에 새로 시작하는 그 정책 테마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군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전기전자주라든가 정책 테마주 그리고 증권 업종에 관해서 주저없이 매수할 것을 권유하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귀에 인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전망을 아주 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승일 과장께서는 다음 한 주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AIG 대규모 손실과 미국 정부가 3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악재적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금융불안으로 확산으로 다우지수가 7,000선 방어에 실패하고 벤 베르나키 의장의 그 의회 증인원에서 아직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의회 발언에 미국 증시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와 아시아 주요 증시 또한 미국 증시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또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와 상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전국 인민 대표회의에서 개막식에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매물이 쏟아졌고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그 GM, 시티그룹의 주가는 장중 1달러를 하회하면서 센트 단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지금 현재 6,594.4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연중 최저점인 992포인트, 그다음에 892포인트와 913포인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줬었고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나 기관의 매수와 최근 환율의 급등세로 조선주, IT주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이 상승으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이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버팀목을 해준 프로그램 매수, 시장 베이시스에 따라 다시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베이시스와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의 부담감을 갖고 120일 이동평균선의 부담감을 갖고 조정에 들어갔던 코스피 지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갭으로 이탈을 하며 밴드 하단의 1050포인트를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네.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밴드 상단 부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규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상승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밴드 상단에 부딪히고 다시금 좀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중금의 홍성근 부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노승일 과장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장의 전망까지 함께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증시 물론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하고 강한 체력을 보여준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한 2, 3년 전쯤에 시티뱅크의 은행의 그 주가가 뭐 1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런 소리 들었을 텐데, 자, 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장중에 1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97센트까지 떨어지면서 센트클럽에 미국 시티은행의 주가가 가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이게 우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니만큼 다음 한 주간은 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말을 즐겁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